좋아요, 구독. 급등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종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일단 아까 뭐 유튜브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유통주의 강세, 그다음에 건설주의 강세, 그다음에 오늘 태광산업 같은 종목도 지금 4일째 급등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자면 뭐 물론 그 업종 내에서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PB 밸류가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증시 관련 대책들을 살펴보면 뭔가 좀 일본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니사를 쫓아서 ISA 계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업그레이드 됐던 가장 대표적인 부양책 중에 하나가 PBR 1배를 밑도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인지 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 대량의 거래 급증과 함께 이게 이렇게 거래가 급증할 만한 이슈도 없고 평소에 이런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급격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증시 부양을 위해서 PBR 1배 내의 종목군, 1배 미만의 종목군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려는 모습이 나타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도 명확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업종별로 외국인 매수 유입이 이런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은 뭐 반도체 아니면 기껏해야 제약바이오 정도,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뭐 메인 종목군들 정도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의 손을 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부양책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일본의 정책을 쫓아가고 있는 증시 부양책에 일부 연동된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한두 종목의 강세가 아니라 네.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님? 네, 지금 화성산업의 종목군들 대거 다 강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늘 강세 세트의 대부분이다. 지금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저퍼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섬유 쪽에 뭐 태광산업, 대한화섬 대표적인 저표주인데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대거 올라오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다음에 건설 대표주 삼성물산이 오늘 7% 오를 만한 이슈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요. DLNC 마찬가지. 현대건설은 조금 다른데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 생명보험주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금융주들의 전체적인 PB밸류도 우리나라 뭐 비싸봐야 0.6배, 0.5배 수준, 네. 0.3배 미만하는 그런 종목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거기에 좀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철강주도 현대제철의 대거 급등과 대한제강,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어찌 보면 소재주와 같이 움직인다면 오늘 밀려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에 유입되는 수급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러한 어떤 저퍼주에 대한 뭔가의 등급 변화라든지 뭐 수급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육성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지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 뉴스 없습니다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넓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도 집에 가서 저퍼주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퍼, PBR과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급등주들 보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게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 지금 포스뱅크라는 기업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 신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특히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적어야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내가 매수해서 이걸로 3개월, 6개월 보유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금 포스뱅크라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밀리는 기업 중에서 현대힘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잘 나왔었던 우진 엔텍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이 종목들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상장주들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로 접근했다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물리는 경우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유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그냥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우량한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들 중에서 엔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캠을 비롯한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선 가장 시세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해액이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쪽에서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쪽에서 중국을 밀어내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해액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말들이 많지만 이 LFP 배터리로 변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해액이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개별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좀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2차 전지 역시도 낙폭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관점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공모주 얘기를 해주신 만큼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포스트뱅크가 일단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상장한 종목이긴 하잖아요. 앞으로 상장할 종목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도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가게를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기업인 것처럼 많이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 특히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물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품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매매의 관점에서 적합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낙폭이 과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붙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도 좋지만 오히려 저평가된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상승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HLB 그룹주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1시 30분보다는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HLB 그룹주의 지금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오늘 AI 종목군들의 급락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슈가 노출된 종목군들은 언제 변동성이 터져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도 뭐 리버세라닙이라고 하는 뭐 명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면 그 이슈로 인해서 이만큼 오르는 게 맞는가는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내릴 때도 이 종목이 왜 내리는지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 좀 전에 앞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오히려 줄여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 최근에 뭐 우리 증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충분히 저는 만족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는 각자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지금부터 저는 HLB 그룹에 대해서는 더 사야 되는 자리거나 더 가져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분할 매도가 당장 지금 현재부터 시작돼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오를 수 있죠. 더 오르면 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는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팔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 전반이 오늘 좀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살펴본다면 시젠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궁금하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기업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별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와 주가를 이제 스왑하는 일도 있었고요. 오리온에서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있었죠.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정말 테마성이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매매가 아니라 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는 임상, 2상이다, 3상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또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리스크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약바이오 만약에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바이오테크 쪽보다는 네.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제약사를 바라본다면 어떤 종목을 전 일단 보시는 뭐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전문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체질 개선도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 화장, 미용 쪽에 대한 기기 매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들이 R&D 비용이 많다 보니까 리스크가 컸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매출과 영업이익, 재무제표가 우량한 기업에 한해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재무제표가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큰 수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대웅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 그리고 뭐 종근당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